안녕하세요. 지수쿨에서 초등교육과정을 가르치는 백구팀의 구자경 강사입니다. 먼저 백구팀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백구팀은요, 백승희 선생님과 저 구자경이 초등교육과정을 팀으로 함께 가르치는데요. 백승희 선생님께서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같은 주지교과를 가르치시고 저 구자경은 예체능, 그러니까 실체음미와 도덕사회와 같은 과목을 가르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은요. 저희가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초등 임용고사라는 건 어떤 건지 전반적인 사항 안내 한번 하고 저희 백구팀의 연간 강의 계획을 말씀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이 끝나면 백승희 선생님께서 한 5분 정도로 기본이론 강의에 대한 OT를 또 실시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이 동영상에 이어서 선생님들께서 백 선생님의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1학년도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은 지금 1차 시험에 대한 안내입니다. 실은 이 오리엔테이션에 관한 자료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사이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제가 안내해 드리는 거 외에도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그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차는 전국에서 동일하게 실시를 합니다. 1차에서 정원의 1.5배수를 뽑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차의 시험 과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차의 시험 과목은요, 우선 교직 논술이 있습니다. 교직 논술은 배점이 20점이고, 이렇게 보면 60분의 시간 동안 우리가 1200자를 쓰는 게 교직 논술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은 배점이 80점이거든요. 저희 백구팀이 강의하는 게 이 교육과정, 배점 80점짜리 과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22문항을 우리가 140분 동안 푸는 거예요. 근데 여기 비교해보면 지금 기입형, 서술형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기입형, 서술형이라는 말 대신에 실은 이걸 합쳐서 더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답형이라는 이제 용어입니다. 서답형은 뭐냐면 선배들이 뭐 서답형 이런 얘기하는 거 들으셨을 거예요. 서답형은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문장이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가로가 있어요. 거기 빈칸을 채우는 그런 문제들이 서답형의 하나의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두 단어 쓰는 거예요, 답으로. 그리고 또 서답형은 문제에 대한 답이 한두 문장으로 떨어지는 그런 또 유형도 서답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두 단어나 한두 문장을 답으로 쓰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140분 동안 22문항을 푸는데 140분 연장 이렇게 푸는 건 아니에요. A, B로 나눠져서 70분씩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A에서 B에서 이제 푸는 과목도 지금 제시가 됐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한국사 능력 자격 시험 이제 합격을 하셔야지 우리가 시험에서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차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1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20점, 80점, 더하면 100점이잖아요. 근데 이 100점 외에도 또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역 가산점과 내신입니다. 자, 뒤에 한번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지금 1차 같은 경우 아까 얘기했다시피 교직 논술 20점에 교육과정 80점 하면은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100점 얘기잖아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뭐가 들어가냐면 내신 20점과 지역 가산점 6점에서 26점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총 116점이 만점이 되면서 1차에서 우리가 1차 합격자를 뽑게 되는 거예요. 네, 뭐 내신은 20점은 잘 아시겠고 지역 가산점 6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역 가산점 제도 같은 경우는 자세히 말하면 우리가 630제도라고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630제도라고 하냐면요. 지역 가산점은 맥시멈으로 많이 받았을 때가 6점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3점 혹은 0점 받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지역 가산점 6점을 받냐면은요. 아직 교원 경력이 없는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가 6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교원 경력이 없는 해당 지역 교대 출신자, 그러니까는 우리가 딱 연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4학년 학생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직 교원 경력이 없는 타 지역 교대 출신자는 3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0점을 받게 되는 사람은 결국 누가 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직 교사가 0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현직 교사가 시험을 보면은 0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역 가산점 제도라는 거는 그 취지를 이해하시겠죠? 현직 교사들이 시험을 다시 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온 게 지역 가산점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맥시멈으로 지역 가산 받을 때 6점,
내신도 맥시멈으로 받았을 때 20점이에요. 그러니까 1등급 20점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합치면 이렇게 해서 이제 총 116점이 우리 1차의 총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원의 1.5배수를 뽑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차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실은 2차 같은 경우는요,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구성이 되면서 총 100점을 이루게 됩니다. 한번 볼게요. 교직 정서 심층 면접, 그러니까 면접. 그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하고 수업 실현하고, 그다음에 영어 수업 실현하고 영어 면접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총 100점을 이루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안에서 뭐 40점이냐, 30점이냐, 10점이냐, 5점이냐 이런 배점 같은 것들은 실은 조금 지역마다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내용 외에도 또 다른 내용으로 2차를 보는 시도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면 경기 같은 경우 이거 외에도 집단 토의, 그러니까 4명에서 6명이 한 조가 돼서 토의를 하는 집단 토의, 또 수업 나눔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경기도. 그러니까 집단 토의하고 수업 나눔. 수업 나눔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수업 실현한 다음에 자기 수업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수업 나눔이거든요. 그래서 경기도는 이 외에도 집단 토의나 수업 나눔 같은 것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대구 같은 경우는요. 대구도 좀 독특해요. 인문 정신 소양 평가라는 게 있어요. 대구는 대구 지역에서만 하는 거예요. 인문정신 소양평가는 뭐냐면 대상 도서 같은 것들을 사전에 안내해요. 뭐 목민심서라던가 뭐 논어라던가 뭐 대미안이라던가 에밀이라던가 이런 대상 도서가 사전에 안내되거든요. 그 대상 도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제주 같은 경우도 상당히 2차가 독특해요. 이거 외에도 제주는 뭐가 있냐면 예체능 실기를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예외인 시도도 있지만 대체로 이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면서 2차가 100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 한번 볼게요. 근데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는요, 자, 1차가 100점이 되고 2차가 100점에서 총 200점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된대요. 여기 한번 볼게요. 1차 100점 보면 20점, 80점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는 뭘 뺀다는 거예요? 예. 내신과 지역 가산점은 반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신과 지역 가산점은 오로지 1차 합격자 뽑을 때만 쓰이는 거고, 최종 합격자를 뽑을 때는요, 얘 빼고 100점, 100점으로 구성해서 200점 안에서 최종 합격자를 뽑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최종 합격자 선정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실은 내신이 낮아도 지역 가산점이 없어도 다른 시도에 혹은 좀 합격 점수가 높은 지역에 응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제 단어가 있어요. 꽈락입니다. 자, 꽈락은 뭐냐면요. 과목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를 우리가 꽈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논술이면 8점 밑으로 받은 사람, 그리고 교육과정이면 32점 밑으로 받은 이런 사람들은요, 경쟁률과 상관없이 전부 다 불합격이에요. 40% 미만으로 받은 사람은 경쟁률 상관없이 뽑히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논술은 20점 만점 중에서 8점 이상 받아야 돼요. 그리고 교육과정은 80점 만점 중에서 40% 하면 32점 나오거든요. 32점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합격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합격자 결정할 때 사항은 이런데요. 이번에 굉장히 예외인 지역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강원입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1차는 교직 논술만 실시래요. 그러니까 교육과정 이게 실은 어려운 거잖아요. 저희 백구TV 가르치는 게 교육과정인데 이 교육과정 80점짜리는 면제입니다. 교직 논술 20점, 그다음에 2차 시험만으로 합격자를 뽑게 돼요. 그러니까 강원도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앞서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경쟁률이 너무 이제 낮다 보니까 택한 이제 조치인데 2차, 거의 2차만으로 합격자를 뽑겠다는 거죠. 이제 그 강원도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이런 전형으로 초등임용의 합격자를 선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래서 지금 전반적인 그 시험의 전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기출 분석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출 문제 출처 분석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게 될 내용과도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때 뭐 교육과정이라던가 뭐 지도서 강론이라던가 총론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 OT에서 잘 들어두셔야지 이미 다 안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나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교과교는 어쩌고요, 뭐 지총은 어쩌고요, 지도서 강론은 어쩌고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듣고 뭔지를 아셔야 우리 기본 이론 가서 부드럽게 알아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처음부터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기초문제 출처 분석해 보면 2020학년도께 나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본 시험이죠.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본 시험입니다. 자,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총 22개 문제를 풀게 돼요. 근데 그걸 A, B로 나눠서 70분씩 풀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A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과 그 다음에 B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이 나오고 각각의 배점이 지금 제시가 됐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국어는 배점이 되게 높아요. 11점 배점이에요. 80점 만점이잖아요. 교육과정은. 80점 만점 중에 국어가 11점 출제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밑에 보면은 문항수가 3개, 그러니까 3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밑에 소문항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이따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잠깐 볼 거예요. 근데 문제 하나 안에 1, 2, 3 이래서 작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걸 소문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제 하나에는 작은 문제가 2개 혹은 3개, 4개가 있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국어는 3문제 출제돼요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3세트 출제돼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 안에 몇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뭐 백 선생님께서 좀 이따가 이제 수학 나가실 때 뭐 수학 같은 경우도 국어만큼 배점이 셉니다. 11점이고 3문제 출제돼요. 네. 3문제라고 하자고 3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3문제 나오는 거구나. 큰 문제 3개를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국어 수학이 우리 초등에서 보는 여러 과목 중에서 가장 배점이 센 과목이에요. 자, 그다음에 또 배점이 센 과목만 한번 볼게요. 사회가 9점입니다. 그다음에 또 영어가 7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교육과정 B에 보시면 총록, 차계적, 체험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총론은 아시겠지만 우리 초등교육과정을 짤 때 전반적으로 유념말상을 설명한 내용이에요. 그런 파트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교육과정 짤 때 전반적으로 유념말상이라는 건 결국은 뭐 연간 수업 주수라던가 과목별 시수 같은 거거든요. 그게 이제 설명이 된 게 총론 파트예요.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짤 때 유념말상을 총체적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총론이라고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쨌든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에 대한 그 문제가 배점 3점으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수학 11점이라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과학도 배점이 이제 높죠. 9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체육 같은 경우는 예체능 중에서 배점이 제일 세요. 8점입니다. 왜냐하면 체육 시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렇게 A, B가 구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소문항변 출처 분석이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시면은요, 소문항변 출처 분석에 이 여러 과목의 출처 분석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우선 알아야 될 게 출처의 이 이름이에요. 자, 보시면은 우리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지도서 총론이라는 게 뭔지, 강론, 여기서 얘기하는 강론, 지도서 강론이에요. 보통 강론 그렇게 얘기하면 지도서 강론이에요. 지도서 강론이라든가 뭐 기타라는 게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것들이 곧 쓰이게 될 단어들이니까요. 자, 한번 보시면은 우선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요,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국가수준 교육과정 중에서 2015년에 나온 걸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게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하면은 어떤 걸 생각하시면 되냐면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이 과목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에 대해서 국가가 정해놓은 기준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크게 다음의 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보시면은 이게 뭐 어느 과목이나 다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국어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문서 같은 건데 성격이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국어과의 특성은 이렇다라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목표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국가의 목표가 나와요. 국가에서 이제 정해놓은 목표. 예를 들어서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킨다. 뭐 학생들의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국어 사용 능력을 신장시킨다. 이런 식의 목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체계랑 성취 기준이 나와요. 어느 과목이나 다 똑같아요. 틀은. 내용 체계라는 건 뭐냐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배우게 될 내용을 표 하나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게 내용 체계. 성취 기준이라는 건 뭐냐면 1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배우게 될 이 과목의 내용을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런 한마디로 내용 책임의 성취 기준은 뭘 배울지를 우선 정리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이 나오는데요. 교수학습이라는 건 뭐냐면 국어과라고 해봐요.
그러면은 국어과의 교수학습 중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국어 수업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다라는 내용들이 1, 2, 3, 4 이렇게 항목으로 쭉 나와요. 근데 이제 평가라는 거는 뭐냐면 국어과에서 학생들을 평가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또 1, 2, 3, 4 이렇게 항목으로 쭉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다 국가에서 정해준 기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이거는 공부라고 하기보단 어떻게 보면 국가 정책 설명이에요. 국가가 정해놓은 국가의 성격은 이렇고 목표는 이렇고 가르치라는 건 이렇고 수업에 들어가서 이렇게 하고 평가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걸 그냥 쭉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문서를. 그래서 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수능이라던가 그다음에 각 과목의 어떤 교과 교육 내용과는 달리 이제 딱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정해진 문서를 계속 외우는 거니까 이게 이제 국가 수준 교육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국가 수준 교육 과정 얘기가 나온 김에 관련돼서 한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국가 수준 교육 과정과 관련된 문제. 자, 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출제가 됐던 2020학년도 그 문제입니다. 근데 도덕 문제인데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께서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요 다운받으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그리고 지금 사이트에 저희 사이트에 지금 저희가 강의를 하는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이 오리엔테이션 자료 뒤편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라는 거죠. 자, 도덕 문제인데 지금 지문이 쭉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디귿에 들어갈 내용을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용어로 쓰시오라고 나와 있죠. 지금 2015 개정 도덕과 교육과정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그 용어를 쓸 수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단어니까. 그래서 디귿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 빈칸 채우기예요. 근데 이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줄줄줄 외워서 단어 쓰고 혹은 문장 쓰고 이런 것들이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전형적인 문제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공부를 하고 교육과정의 문제 패턴을 한번 봤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보게 될 건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입니다. 자, 지도서 총론하고 지도서 강론은 어떤 거냐면요. 먼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미술 동아출판사 3, 4학년 지도서예요. 우리가 평소에는 막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실은 지도서는 그 안에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이에요. 지금 총론이라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이 실은 무심코 넘겼을 거예요. 이렇게 지도서 펴시면 맨 앞에 3, 40페이지에 그 교사들 읽으라고 나온 줄글들이 있어요. 눈에 보기 쉽게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느낌으로 지도서 3, 40페이지에 그래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쉽죠? 그냥 교사들 읽으라고 나온 줄글들 이게 지도서 총론이에요. 그러면 지도서 강론이라는 건 뭐냐? 지도서 강론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실습에 나갔을 때 우리가 맨날 복사하고 맨날 봤던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과서 한 페이지가 스캔이 되어져 있고 나머지 그 교과서의 내용과 그다음에 이 차시의 학습 과정에 대해서 밑에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서 강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서 총론과 지도서 강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한번 그 외의 내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도서 총론과 강론이 뭔지 이제 눈으로 봤어요. 자, 근데 지도서 총론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그 안에서 뭘로 이제 나눠지냐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지총에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국가수준 교육과정 얘기했었잖아요. 그거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은 지금 총론을 보면 아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죠,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지총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 교과 교육론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과 교육론이라는 건 뭐냐? 그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학자 이론. 뭐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지금 백 선생님께서 수학 나가실 거거든요. 그 수학에서 다루는 중요학자 뭐 스캠프라던가 바닐레라던가 DNS라던가 이런 사람들의 이론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과목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 모형이 있어요. 그 수업 모형에 대한 내용도 이런 것들이 교과 교육론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서 총론은 국가 수준 교육과정과 교과 교육론의 합이에요. 자, 근데 우리 기본 이론서를 이렇게 보시면은요. 우선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들어가 있어요. 각 과목에. 그 다음에 지도서 총론이 또 이렇게 스캔이 되어져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총은 이렇게 보시면 스캔되어 있는 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실은 한번 반복이 돼요. 지도 총론에.
그리고 이제 교과 교육론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 지총에 있는 교과 교육론만으로는 기출문제 풀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저희가 교재에 그 외 교과 교육론 내용을 첨부해서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 구성을 보시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나오고 한 과목 안에서 그다음에 지도 총론이 나오고 그 외에 교과 교육론이 또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 파트는 뭐냐면 지총에 있는 교과 교육론만으로 좀 부족하다 싶을 때 저희 강사들이 넣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총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 교과 교육론이 결국 중심이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도서 총론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출제된 문제 중에서 이제 수학 문제입니다. 자,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은요, 도형과 관련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보시면은요, 도형을 직접 포개보는 것 외에 반일내의 기하학습 수준 이론, 즉 분석적 사고 수준에 해당하는 가의 기억을 한 가지만 쓰시오.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지금 어디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반일내라는 수학학자 이론에서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교과 교육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도서 총론을 바탕으로 나온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이제 지도서 총론이라는 게 어떤 건 줄 알았고, 그 다음에 지도서 강론이라는 거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교과서 한 페이지가 스캔되어져 있고, 그 해당하는 내용들이 줄구로 나와 있는 그게 지도서 강론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서 강론을 쉽게 말하면 교과서 내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이 출제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체육이라고 하면 높이뛰기의 바른 자세, 멀리뛰기의 바른 자세, 그다음에 뭐 씨름의 기술 이런 것들, 미술이라고 하면 뭐 판화, 서예, 디자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음악이라고 하면 뭐 남도민요의 특징, 동부민요의 특징, 주요 삼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지도서 강론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지도서 강론이고 실제로 지도서 강론에 해당하는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 출제된 사회 문제입니다. 사회 문제에 이렇게 보면 지금 예를 보시면 이런 게 지도서 강론 문제예요. 전형적인. 자, 권력 분립에 대한 수업을 해서 추임교사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교과서에 제시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A, B 어떤 내용이 들어간지 쓰는 거 이런 것들은 실은 교과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도서 강론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지도서 강론이다라고 느낌을 받으셨으면 되겠어요. 자, 그다음에 계속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알았고 문제 봤고 지도서 총론 강론도 이제 뭔지를 알았고 이제 문제를 봤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기타라고 나오는데 이 기타는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이제 선배님들이 수능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입니다. 수능형 문제들이 또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수능형 문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공부한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 암기한 것과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그냥 그때 지력을 다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을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은 수능형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되는 과목은 국어, 그 다음에 수학, 그 다음에 과학입니다. 우리 한번 수능형 문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게 수능형 문제입니다. 지금 수학에서 이번에 출제된 문제인데요. 규칙성 영역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A를 이용해 그림 2에서 찾을 수 있는 정사각형의 개수를 표로 나타냈다. A, B, C 다 더한 값을 구해라라고 해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부한다고 우리가 암기했다고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때 생각해서 푸는 문제예요. 이런 게 수능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출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출처들이 보여주는 비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소문항별 출처 분석에서 뭐 교육과정, 지도서 총론, 강론,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은 강론이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다는 거는 맞아요. 강론 내용이 실은 엄청 많은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국어만 해도 지도서가 12개잖아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거니까 학기별로 해서 12개 되고 수학도 12개 되고 국어 수학만 따져도 벌써 이게 뭐 24개란 말이에요. 지도서가 24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서 강론이 수준이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양이 많으니까. 근데 실은 그 외의 비율 같은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이 시험이 경향성이 없다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를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 지금 2020학년도 이번 최근에 본 시험은 22% 나왔잖아요. 근데 2018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는 35% 나왔어요. 그때는 되게 많이 나온 거죠. 그 3분의 1 넘게 나온 거니까. 근데 2014학년도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론이 많이 출제되는 거는 맞지만 실은 비율 같은 것들은 크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출처라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비율이라는 것은 강론이 많이 출제되는 건 사실이지만 실은 항상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출처에 우리가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넓고 얕게 공부하는 게 좋다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론에만, 지총에만 올인한다던가 교육과정에만 올인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위험해요. 전부 다 넓고 얕게 공부하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1차, 2차 전형도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펴본 게 뭐 출처 같은 것들을 살펴봤어요. 그랬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백구팀의 연간 강의 계획 한번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 2월 달에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자, 기본 이론 강의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 국가수준 교육과정, 2015 개정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서 총론을 공부를 해요. 지도서 총론은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교과교육론의 합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총에는 교과교육론만으로 부족할 때 더해서 우리가 교재에 교과교육론이 또 따로 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것을 공부하는 게 1, 2월 달 기본 이론반이에요. 실은 1, 2월 달을 여러분이 제일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몹시 딱딱해요. 몹시 딱딱한 걸 그냥 막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도서 총론하고 이제 교과교육론을 보면 이제 지총 안에 있는 교과교육론이든가 아니면 그 외에 저희가 제시한 교과교육론도 학자 이론 같은 거 좀 어려워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 2월 달이 가장 힘든 이제 공부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 4월 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넘어가서 우리가 3, 4월 달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3월부터 6월까지는 강론 강의가 시작을 합니다. 3월부터 6월까지는 강론 강의가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우리가 지도서 강론을 공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교과서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 여러분들께서 딱히 이렇게 어려워하진 않으세요. 이게 어려워봤자 교과서 내용이에요. 초등학생들이 다루는. 그렇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서 이게 공부하는 시간이 길지만 부드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밑에 보시면 백 선생님께서 국어, 수학, 과학, 영어 이제 강론을 강의하시고 제가 이런 사회, 음악, 미술, 체육실과 통합교과를 강의를 하는데요. 백 선생님께서 이거 외에도 이제 원래 총론하고 창의적체험활동 강의를 하세요. 하지만은 그걸 강론반에서는 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총론과 창의적 체험 활동은 교과서가 없거든요. 그래서 강론반에서 하지 않으시고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이 과목에 도덕 과목을 강의를 하는데요. 강론반에서는 도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도덕 교과서에서 문제가 출제가 안 돼요. 도덕은 지도서 총론과 그 다음에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지 이렇게 교과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도덕은 여기서 강의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이제 7, 8월 달입니다. 자, 7, 8월 달은 문제풀이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재보훈 교재 주차별 무료 제공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작년에는 연습 문제지를 가지고 이렇게 강의가 나갔어요. 연습 문제지가 상당히 두꺼웠어요. 그래서 뭐 이만한 거 한 2권 정도 돼서 시중에 판매 가격이 한 75,000원 이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연습 문제지를 따로 저희가 내질 않고 작년에 했던 연습 문제지 다 새롭게 문제를 바꿔가지고 이제 프린트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프린트를 제공을 할 때 저희가 재본해서 2주에 한 번씩 집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어렸을 때 학습지 보고 그거 풀었던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연습문제지 판매하지 않고 저희가 이렇게 무료 제공한다. 우리가 문제풀이반을 들으시는 분에게 한해서 이렇게 문제지를 2주에 한 번씩 발송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기출분석. 이때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도 같이 풀어요. 실은 기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 하나 밑에 소문항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어떤 소문항은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소문항은 지도서 총론의 교과교육론에서 나온 거고 어떤 소문항은 강론, 즉 교과서 내용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은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온전한 하나의 제대로 된 문제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이 기출 분석을 집어넣은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기출 문제를 이때 완전히 처음 보냐 그건 아니에요. 1, 2월 달에도 3, 4, 5, 6월 달에도 각각의 강의를 나갈 때 관련된 기출 문제는 풀어봐요. 근데 그게 통으로 된 하나의 제대로 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냥 관련된 소문항을 푸는 거예요. 이 학자 이름과 관련된 소문항 하나 푸는 거고
또 이 교과서 내용 관련된 소문학 하나 푸는 거지 전체 문제를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때 처음으로 이제 전체 문제를 한번 개괄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풀었던 문제예요, 대부분. 하지만 전체 문제를 보는 건 또 기분이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국가수능 교육과정과 교과교육론과 그 다음에 강론이 섞일 수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문제풀이반까지 마치고 나면 그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하게 됩니다. 자, 보면 이제 9월에서 10월까지는 모의고사를 하게 되는데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총 5회 실시를 합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3회를 했었는데 학생들이 모의고사 보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수능처럼 시중에 모의고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5회로 모의고사를 늘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런 질문 하실까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7, 8월달에 문제풀이반 나가고 9, 10월달에 지금 모의고사반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희 백구팀에서 단권화반을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수하신 분들, 그러니까 재수 이상 이제 뭐 하신 분들은 이제 내용을 내가 다 숙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상반기는 기간제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시간에는 이렇게 뭐 백구 단권화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이제 하반기에서부터 백구 단권화 들어보겠다는데 실은 이번에는 단권화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갖고 문제풀이반이랑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은 단권화반이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기본 이론과 이제 강론에 대해서 짧게 요약한 자료를 보면서 빠르게 나가는 강의거든요. 근데 실은 실전 모의고사나 뭐 문제풀이 같은 것들을 이 하반기에 배치한 이유가 실은 문제풀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단권화 반이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를 풀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을 빠르게 훑고 넘어갈 거니까요. 그리고 이번에 나눠드리는 이제 백설 선생님의 수학 처음에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 기본 이론반에서나 강론반에서 수업의 중간중간에 그 요약 자료를 가지고 수업이 나가요. 그래서 그 요약 자료들만 쭉 모으시면은 예전 단권화 자료같이 자료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딱히 단권화 수업을 우리가 듣지 않아도, 딱히 내가 단권화를 하지 않아도 기본 이론반과 강론반을 들었을 때 수업 중간중간에 나가는 그 자료들을 모으며 이게 이제 단권화의 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따로 단권화 반을 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기억을 해두도록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겨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11월에는 3일에 끝내는 파이널 특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일에 끝낼 수가 없는 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3일에 끝내는 파이널 특강이라고 이제 한 이유는 그래도 그냥 전반적으로 한 번씩 중요 내용 쭉 훑고 넘어가는 강의예요. 근데 이 강의 같은 경우는요, 뭐 큰 기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가르쳐 드리긴 하지만 이 강의는 여기만 의존해서는 절대 고득점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 쭉 이 커리를 타야 우리가 높은 점수 받을 수가 있고, 이 11월 강의는 정말 말 그대로 강의 전에 한번 정리하는, 그리고 좀 굉장히 낮은 지역 응시하시는 분들에게는 효과적인 강의가 되겠지만 실은 고득점을 하려면 1년 커리를 제대로 따라오셔야 이제 고득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간 강의 계획 중에서 실은 가장 이번에 좀 두드러지게 부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전과정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노량진 현장 강의를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 백구팀 강의를 들으시는 교대 선생님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가 현장 강의를 듣지 않고 인강으로 저희 강의를 들으세요. 그래서 그런 경향에 맞게 저희가 이렇게 스튜디오 강의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편집을 거쳐서 좀 더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려고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강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출간 도서 안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간 도서 안내 이제 커리를 따라가실 분들은 들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우선 기본 이론서가 총 4권 이미 출간이 됐고요. 기본 이론반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지가 1월 달에 출간이 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강론 모음집이 나올 거예요. 3월쯤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지도서 원본으로 강의하는 거는 얘네들이에요. 자, 우선 지도서 원본 강의 수학, 과학, 사회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지도서 원본을 구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수학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2권, 그 다음에 과학, 사회는 각각 3학년부터 6학년까지 8권이죠. 이것은 이제 원본 강의를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배우는 교과학과는 총 12권의 지도서를 봐야 되는데 실은 국어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백 선생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국어 지도서 간원의 중요 페이지만을 이렇게 뽑아서 재구성해서 모음집을 내십니다. 그래서 그 강론 모음집을 가지고 수업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12권으로 수업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은미채의 실은 강론 모음집을 나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은미채의 실은 얘는 국정지도서지만 얘는 검정지도서잖아요. 음악은 총 17권이에요. 검정지도서가. 미술은 12권이에요. 그 다음에 체육은 32권이고 그 다음에 실과 12권이에요. 이렇게 합치면 권수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지도서 안에서 중요 페이지만 뽑아서 강론 모음집을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정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선배들이 갖고 있는 강론 모음집, 제가 작년에 수업 나갔던 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러니까 은미채실이 다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지도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중요 페이지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올해는 쓰지를 않아요. 왜냐면 지금 이 작년에 썼던 강론 모음집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각 과목에서 학년별로 출판사를 제가 지정을 했어요.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실과 5학년은 금성출판사, 그다음에 실과 6학년은 동아출판사에서 그 내용이 스캔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실은 지도서는 이렇게 안을 보면은 굉장히 지도서마다 특히 잘 서술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도서는 미술에서 판화를 되게 잘 서술했고 어떤 지도서는 서예를 잘 서술했고 어떤 지도서는 이제 디자인을 잘 서술했고 이렇게 강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강점들만 모아서 보기 위해서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개정판으로 새로 각각의 지도서에서 발췌를 해서 각 과목별로 이렇게 은미채실 새 개정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배님들한테 뭐 이런 걸 받으시면은 뭐 좋긴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지도서 강론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요거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지만 이게 수업을 나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얘네들 같은 경우에 언제 준비하시면 되냐면 3월에 강론반 들어가시기 전에 얘네들 준비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얘네는. 근데 지금 원본 강의하고 모음집이 있다 해서 그러면 얘네 위주로 수업을 나가나? 근데 실제로 수업을 나가는 건 요약 프린트예요. 요약 프린트 위주로 수업을 나가면서 얘네들을 이제 중간중간에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특히나 제가 진행하는 은미채실 같은 경우는요. 요약 프린트 위주로 나가고 은미채실 강론을 들어갈 때 말씀을 제가 드려요. 이제부터는 강론 모음집 나간다. 그러니까 지도서 강론의 원본 페이지 본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러면은 내가 고득점을 원하는 분들만 이 강의를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실은 그다지 고득점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어요. 왜냐면 내가는 좀 점수가 낮은 지역에 갈 예정인데 요약 프린트 외우는 것만도 충분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근데 굳이 내가 막 이런 거를 막 4권이나 사서 난 보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 실은 그때부터는 그 강의를 안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저희가 낮은 좀 점수를 받아도 상관이 없는 분들과 아주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 분들의 필요를 다 반영해서 강의를 구성했으니까 강론 모음집은 선택적으로 사시면 됩니다. 은미채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지도서 원본 강의라는 얘네들은 결국은 얘네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과학, 사회 같은 경우는요. 선택적으로 보지 않아요. 이렇게 은미채실처럼. 대부분의 분들이 정말 압도적인 다수가 수학과학 사회는 원본을 보십니다. 그래서 요약 프린트 나가고 그다음에 원본을 다 같이 나가는 게 이제 수학과학 사회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출간 도서까지 해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전형 설명했고 그 다음에는 출제 경향 같은 것들을 분석을 했고 그 다음에 연간 강의 계획까지 살펴보면서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여기서 OT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어서 백 선생님의 기본 이론 강의 OT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